네, 안녕하세요. DSB 연구실의 석사과정 박중민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리미티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연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퓨전러닝의 매트릭 기반 모델인 DM4 논문에 대해서 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단일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은 소타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질 좋은 데이터가 엄청 많이 풍부하게 있을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태스크 1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의 성능보다도 더 뛰어넘는 아주 좋은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뭐 NLP 분야의 뭐 번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별도로 모델을 학습시켜주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요. 구글 번역기처럼. 그리고 태스크 3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NLP 분야의 감정 분석 같은 경우에도 그런 단일 태스크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큰 일단 제약 조건이 하나가 걸리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질 좋은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다양한 데이터, 패턴을 많이 뽑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지도학습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를 특히 많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델의 파라미터가 비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상황에 맞춰졌을 때 단일 태스크, 즉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들에 대해서는 각각 모델들이 아주 좋은 성능을 이제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과연 현실 세계는 어떤가라고 물어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키기에는 큰 제약이 따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인데요. 요즘 이제 뭐 데이터가 워낙 풍부하긴 하지만 과연 그 데이터가 질 좋고 또한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이블을 달아주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특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박스를 쳐서 각각의 레이블을 다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역 모델을 태스크해서 각각 이렇게 레이블을 달아줘야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또한 단순하게 이제 노동력만 든다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투입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정보 공개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서로 기업들끼리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특정 분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법조계나 의료계, 아니면 이제 엔지니어링 분야 같은 전문가만이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레이블을 달 수 있는 데이터일 경우에는 또 그런 레이블을 달기가 너무 힘들고, 설사 단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많은 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켜야 하는 그런 제약이 있었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번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처럼 사자 이렇게 두 마리의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바로 이제 이게 저희는 사자라고 이제 뭐 패턴이라든지 사람이 머리에 인식이 되게 되고, 이제 처음 보는 다른 사자도 이렇게 바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사자가 바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네, 해당 장표는 이제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본 장표인데요. 예전에는 파레토 법칙이 중요해서 20% 2대 8이면 20%가 다 이제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제 롱테일 법칙이라고 이제 새롭게 화두가 떠오르는 분야인데요. 20%가 실질적으로 이끌 것 같았지만 오히려 80%가 전체적인 이 비율을 다 따져보면 오히려 더 많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라고 살펴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가 거의 없는 것들 이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해당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과 같이 이제 결국은 훈련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해서 이게 컨티뉴얼 러닝인데 결국에는 처음에는 태스크 하나를 먼저 데이터를 통해서 구축을 시키고 결국에 또 다음에는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태스크 2를 또 새롭게 학습을 시킵니다. 계속 이렇게 컨티뉴얼하게 점진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태스크를 다 수용할 수 있으면서 잘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즉 예를 들어서 태스크 2를 수행할 때도 태스크 1을 잊지 않고, 즉 forgetting 없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학습하자라는 취지고요. 레버리징 셀프 슈퍼비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분야는 이제 구글에서 최근에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레이블을 직접 부여하지 않고도 데이터 자체에서 레이블을 자동적으로 부여해서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퓨전 러닝 같은 경우에는 리미티드 데이터, 즉 그 클래스에 수행하기 위해서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가 많이 없을 때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이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연구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인크리멘탈 러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처음에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을 먼저 구축을 시킵니다. 태스크 1 같은 경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태스크 2에 대해서 다시 그 모델을 그대로 활용해서 모델을 구축시켜서 이제 태스크 1도 수행할 수 있고 태스크 2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또 다음에는 태스크 3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태스크 1, 2, 3에 대해서 다 수행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태스크를 범위를 넓혀가면서 궁극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태스크를 이전에 했던 것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모델을 이제 커버리지를 넓힌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트랜스퍼 러닝을 할 경우에는 이전의 태스크의 성향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태스크만 이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바뀌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주기적으로 학습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별도로 메모리 모듈을 갖춰서 모델의 메모리를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델이 상대적으로 아주 가볍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할 때마다 이런 제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쪽에 대해서 살짝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레버리징 셀프 슈퍼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 개념으로서 어떻게 보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냐 하면 사람이 이제 레이블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에서 레이블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슈퍼비전 시그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filling in the blank 느낌으로 토큰을 이렇게 구멍을 내고 워드2백이나 버트 같은 경우에는 워드2백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주위의 단어들을 보고 그 단어를 맞춘다든지 마찬가지로 버트도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이 중간에 이미지와 이 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귀의 이미지는 몇 번인지를 이 이미지 자체에서 바로 레이블, 즉 슈퍼비전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레이블을 달지 않고 학습을 해서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이미지 쪽에서 이렇게 최근 피처를 뽑아내는 방법 중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이제 로테이션을 각각 네 방향으로 시킨 다음에 각각 이미지에 대해서 이 모델 즉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하죠. 그런 모델에 주입을 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회전이 되었는지를 맞추는, 즉 이 방향이 회전되는 거는 저 이미지 자체에서 슈퍼비전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해서 이 피처를 뽑아내는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처를 가지고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예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퓨전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Nway K-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이 뜻하는 것은 몇 개의 클래스가 있냐라는 것이고 K는 클래스당 이그젬플이 총 몇 개 있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밑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웨이 원샷 같은 경우에는 총 이렇게 5개의 클래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클래스당 각각 이그젬플이 하나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태스크를 수행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5개 밖에 없는 이 이그젬플을 강제로 학습하면 가능하지 않냐라고 접근할 수가 있지만 현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해당하는 이제 테스트 레이블이 없는 달리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행할 수 없는, 즉 오버피팅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전의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레이블이 달린 이미지넷 같은 경우 그런 대량의 데이터에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그 아까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학습된 이제 피처 익스트랙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퓨전 러닝, 즉 여기서는 이제 3웨이 투샷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 총 6개가 있네요. 그래서 6개를 이 피처 익스트랙터에 넣으면 좌표 평면계에 이렇게 각각의 레이블들이 값이 위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피처 익스트랙터에 넣었을 때 좌표 평면계에 어디 한 군데 값이 찍히게 되는데 이때 이 저희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의 좌표들과 이제 벡터 공간상에서 거리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KNN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 비교를 통해서 레이블이 이게 가까우니까 이거다라고 부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량의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그 일반적인 태스크를 수행하고 피처 익스트랙터를 구성하고 난 뒤 그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퓨전 러닝에서는 이제 총 이렇게 데이터가 얼마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미세하게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인 튜닝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아웃풋, 뭐 예를 들면 이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의 3개를 이제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겠죠. 물론 처음에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물론 6번밖에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해준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즉 이제 그 레이블이 달리지 않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값인지 이제 확률 분포로 나타나서 레이블을 부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퓨전 러닝에서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를 살펴보시면 특히 매트릭 러닝 쪽에서는 이제 에피소드 트레이닝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학습시킬 때 저희는 테스트 클래스를 아예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 자체를 먼저 트레이닝과 클래스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클래스 안에서 이제 에피소드를 구성하면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웨이 원샷 같은 경우에는 각각 에피소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클래스에서
3웨이 원샷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3개를 랜덤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뽑은 클래스들 중에서 그 클래스를 3개를 뽑고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또 샘플링을 하게 되고요. 그 이제 클래스를 맞추기 위한 이제 테스트 할 데이터를 또 이제 쿼리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쿼리셋이 어디 서포트 셋에 맞는지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하는 것처럼 학습을 진행하게 돼서 이제 러닝 투 런이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저기 이렇게 러닝 투 런 방식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해서 계속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에피소드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에피소드마다 클래스들이 다 다르게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테스트 환경에서도 보지 못한 그런 클래스들에 대해서 이제 맞출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모델에 주입시켜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모두 범용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싶은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러너와 베이스 러너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쿼리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모델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내부 측면에서나 아니면 모델 별도로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해당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렇게 메타러너를 변화시켜줘야 될지에 대해서 그 조정하면서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고요. 매트릭 러닝 같은 경우에는 거리 기반의 방법인데, 즉 아까 뭐 서포트 셋과 커리에 대해서 거리 비교를 통해서 특히 그 커널 함수를 통해서 어떤 커널을 쓰냐에 따라서 모델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 비교 방식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고요.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퓨처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미니 배치 단위로 대량의 데이터로 미니 배치 단위로 학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최적의 점에 도달해서 모델이 궁극적으로 학습이 되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그레디언트 전파를 조금씩 진행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데이트 하냐에 대한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관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당 장표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에피소드 구성 관점이라고 해서 어떻게 에피소드를 구성할 것인가 라는 관점이 있고,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면은 결국에는 모델이 성능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인데요. 해당하는 쪽으로는 물론 논문들이 몇 개는 있긴 하지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CVPL이나 아이클리어나 많은 논문들이 이제 발표하는 것들의 타겟을 맞춘 게 이제 모델을 어떻게 더 잘 설정해서 더 성능을 높이냐라는 쪽이라서 이제 해당하는 이번 세미나의 발표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춘 이제 매트릭 기반의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이 DM4 매트릭 베이스드 러닝인데, 이 매트릭 베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흐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칭 네트워크는 단순하게 이제 뭐 G와 F가 CNN 모듈인데, CNN으로 통해서 이제 이미지의 피처를 뽑아서 각 서포트 셋과 쿼리 셋이 이 피처 뽑은 것들끼리 거리 비교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이제 매칭시켜주는 이제 매칭 네트워크를 대표적으로 모델로 들 수가 있고요. 또한 앞서 말한 그 매칭 네트워크의 개념을 약간 업데이트해서 아까 서포트 셋에서 즉 원샷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토티피컬 넷이랑 아까 매칭 네트워크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원샷이 아니라 투샷, 쓰리샷 같이 한 클래스에 이제 샘플이 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쿼리와 샘플을 매칭하지 말고 서포트 셋에 대해서 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평균 벡터를 구하게 되면 이 대표값으로 클래스의 그 프로토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프로토타입과 쿼리의 거리 비교를 통해서 이제 그 쿼리를
어디 클래스인지 매칭시켜주자라는 개념이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입니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정했지만 성능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였고요. 또한 좀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프로토티피컬 넷을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로 학습할 수 없냐라는 개념으로 이제 또 논문이 나온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퓨샷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죠. 3샷 같은 경우에죠. 이 뭐 3샷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도 같이 활용해서 좀 그 피처의 그 모델을 더 잘 학습시키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 K-민즈를 적용해서 더 이제 가까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쿼리를 이제 매칭시키자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매트릭 베이스드 러닝의 DM4 이제 이번에 페이퍼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에서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데요. 일단 먼저 이게 3-way 투샷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이 쿼리가 어떤 클래스와 맞는지를 쿼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매트릭 기반이면은 이제 거리 기반으로 이제 매칭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즉 기존에는 이미지 레벨로 피처가 매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쿼리 셋에 대해서 3 투샷 같은 경우에는 총 6번의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매칭을 한 뒤에 각각의 클래스는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와 이미지끼리의 피처 비교를 통해서 이제 쿼리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 논문에서 가장 의문을 제시하는 거는 이 경우의 수가 너무 작은데 너무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면은 더 풍부한 피처를 통해서 더 정확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클래스당 비교할 수 있는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더 늘리자라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제 6개밖에 없는 그 경우의 수를, 해당하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6개밖에 없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더 늘릴까라고 했을 때, 이 해당한 논문은 해당한 논문에서 크게 아이디어를 제시한 건 아니고 08년도에 이제 아주 인용수가 많은 CVPR 논문 하나를 그 옛날 기법을 이제 딥러닝 CNN 기법으로 이제 응용한 것인데요. 예전에 그 로컬 디스크립터라고 해서 그 이미지 하나에서 로컬 디스크립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경우의 수를 모두 활용하면은 이제 더 풍부한 정보를 통해서 쿼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된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하는 08년도 논문을 잠깐 언급해드리면, 이제 로컬 디스크립터를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경우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로컬 디스크립터를 이제 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그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이제 즉 예를 들면 픽셀 하나하나 단위에 대해서 이제 특성을 검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밝기가 얼마나 되냐, 주위와 비교해서, 그리고 색상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또 주위와 비교해서 그레디언트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런 디스크립터들의 여러 가지 디스크립터들을 통해서 그 정보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정보들과 다른 이미지의 또 그 여러 정보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뭐 이미지는 뭐 여러 가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이미지도 만약 같은 클래스면은 그 구성된 그 뭐 디스크립터가 비슷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같은 이미지면은 그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비슷한 그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더 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는 논문은 나이브 베이지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사용했고요. 아까 전에 그 이미지들의 디스크립터들끼리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수식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 쿼리가 주어졌을 때 어떤 클래스인지를 알고 싶은 건데, 확률 클래스가 이제 유니폼 분포라면은 결국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쿼리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이 확률은 이제 쿼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디스크립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브 베이지안의 조건에 의해서 각각의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 확률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디스크립터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결국에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를 씌우고 합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이제 두 번째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디스크립터들의 이제 확률 값은 이제 1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확률을 고려해서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결국은 식은 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식에는 약간의 트릭이 들어가는데 결국 맥시마이즈 하는 것, 이 확률 이제 클래스를 찾는 그 맥스마이즈를 argC를 찾는 그 맥시마이즈를 하는 값은 결국은 식은 바뀌지 않으면서도 저희가 원하는 KL 다이버전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는 약간 트릭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을 이제 빼주게 됩니다. 그래도 C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값과는 전혀 이제 무관하고요. 그래서 이 값을 빼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KL 다이버전스는 이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분자와 분모를 바꾸면서 결국은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똑같은 동치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서 KL 다이버전스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쿼리가 주어졌을 때 어떤 클래스인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맥시마이즈 하는 값은 결국은 이제 쿼리의 디스크립터와 그 클래스들의 디스크립터들의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이제 그 미니마이즈를 하는 방법과 동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디스크립터들의 분포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몰려 있고 안 중요한 것들은 거의 이제 확률 분포가 낮은 롱테일 분포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제 KNN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해당하는 08년도 논문은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매칭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은 CNN의 모듈을 통해서 결국은 이 마지막에 이미지 형태를 보존하는 이 피처를 결국은 이 플래튼하거나 일반적인 CNN에서는 이제 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또 이후에 뭐 덴즈 레이어를 통하거나 아니면 또 아까 매칭 네트워크는 그 코리아 서포트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모델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을 해서 이미지 공간을 해치지 말고 이 마지막에 라스트 컨볼루션 피처 맵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냐 라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터에서 마지막에 나온 이 라스트 컨볼루션 피처 맵을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이제 21바이 21바이 이제 뎁스는 총 채널은 64로 고정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마지막에 라스트 컨볼루션 피처 맵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쿼리와 서포트셋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해당하는 논문은 인풋은 모두 84x84x3으로 모두 리사이징을 했고요. 그리고 인베딩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뭐 CNN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리큐렐루를 이제 블럭을 총 4개를 쌓아서 처음 그 2개의 블럭만 2x2 맥스 풀링을 통해서 이미지를 축소시켜서 결국에는 이걸 2번만 썼기 때문에 4로 나눠주면은 21x21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필터는 3x3의 64 필터로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썼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이 결과가 21x 64 채널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이미지 21x21에 이제 총 64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이미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라스트 컨볼루션 피처 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의 21x21, 즉 하나하나를 픽셀로 이제 가정을 하면 총 21 곱하기 21은 441개의 로컬 디스크리터가 표현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의 디스크리터들은 64차원의 64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CNN을 썼기 때문에 이제 딥 로컬 디스크립터라고 해당 논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는 논문은 Deep Realist Neural Neural Network, 즉 DM4라고 이제 명칭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예시는 3-way 투샷인데 이미지 레벨로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이 없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로컬 디스크립터, 즉 441개가 뽑히게 되겠죠. 각각의 이제 서포트 셋의 이미지도 441개가 뽑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각각의 로컬 디스크립터들끼리 다 비교를 하자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예시를 살펴보시면 빨간색 블럭 이제 쿼리의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A에 있는 모든 디스크립터들을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게 3-way 투샷이니까 한 클래스에 투샷이면 총 882개를 이 빨간색 쿼리의 디스크립터들이 모두 한번 돌아보고 난 뒤에 이제 KNN이 예를 들어서 3이면 3개를 이제 뽑아서 그 거리 비교를 하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초록색 쿼리의 디스크립터들도 다시 A의 모든 882개의 디스크립터를 다 돌아서 다시 이제 KNN으로 3개를 뽑고요.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다 이렇게 정보를 추출하게 되면 이 모든 거리들을 다 더해서 얼마나 A와 가까운지를 산출하고요. B도 마찬가지로 다시 쿼리 디스크립터들과 다 비교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C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쿼리가 이제 매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을 보면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할 수가 있는데요. 즉 M이 441개의 로컬 디스크립터가 있고 K는 이제 클래스입니다. 총 클래스의 수. 그래서 쿼리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클래스와의 이제 디스크립터들 비교를 통해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주의해야 될 것이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쿼리에 이제 디스크립터 하나마다 각 클래스의 모든 것을 한번 돌고 또 쿼리의 다른 디스크립터들이 다시 똑같은 클래스를 돌기 때문에 KNN이 뽑히는 그 KNN이 뽑히는 그 디스크립터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커널 함수로는 거리 비교로는 단순히 그냥 코사인을 써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림은 논문에서 따온 건데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5way 원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포트 셋과 쿼리 셋을 두고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각각의 피처들을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각각의 이미지들은 이렇게 로컬 디스크립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공간적인 정보를 해치지 않고 쿼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각 쿼리의 디스크립터들마다 해당하는 이미지에서 KNN을 뽑고 또 쿼리의 다른 디스크립터들을 통해서 그 클래스에 다시 한번 또 디스크립터들 모든 441개를 비교해서 KNN을 뽑고 그런 식으로 다 각각의 클래스들마다 진행을 해서 가장 가까운 것을 클래스를 매핑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로컬 디스크립터를 뽑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별도로 진행하고 나서 아까 나이브 베이지안을 진행했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방식이 아닌데 해당하는 모델은 이제 CNN 모듈로 딥 로컬 디스크립터를 뽑고 이제
쿼리의 클래시피케이션까지 같이 진행하는 엔드-투-엔드 모델로 볼 수가 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단순하게 K를 몇 개를 설정할 거냐 라는 그 파라미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는 논문은 실험으로는 데이터를 총 4가지로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미니 이미지넷이라고 해서 이미지넷의 축소판이고 총 600개의 이미지가 있고요. 100개의 클래스가 있어서 클래스당 60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논문이 제시하기로는 3가지 이미지가 좀 더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파인 데이터셋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또 개끼리만 모인 데이터, 뭐 자동차끼리만 모인 데이터, 차끼리만 모인 데이터, 즉 이제 피처들이 좀 유사한 것만 모인 데이터끼리도 별도로 실험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학습을 할 때는 30만 번 에피소드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고요. 물론 트레인 할 때마다 이제 클래스의 샘플이나 뭐 클래스나 아니면 그 클래스당 뽑히는 샘플들은 모두 랜덤으로 샘플을 했고요. 그리고 총 2가지 경우로 실험을 했는데 5웨이 원샷, 5웨이 5샷의 실험 세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5웨이 원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5개의 서포트 이미지가 구성되는데 각각의 이제 쿼리를 구성할 때 이 쿼리가 어떻게 보면 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쿼리 이미지를 총 이제 75개, 즉 하나의 클래스당 25개씩 구성을 해서 이제 이제 배치로 에피소드를 구성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요. 5웨이 5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25개의 서포트 이미지가 있는 거죠. 각각의 총 5개의 클래스고 5개의 이그젠플이 있으니까. 그리고 쿼리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클래스마다 총 이제 2개씩 해서 10개를 구성해서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실험 결과는 미니 이미지넷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이 이제 매트릭 러닝 기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 2가지 방식은 이제 모델에서 제시하는 베이스라인입니다. 이 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면 밑에 부분은 에피소드 트레이닝을 진행한 부분이고 위에 부분은 에피소드 트레이닝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KNN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트레인 클래스에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한 다음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KNN 방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쿼리를 서포트 셋과 가장 가까운 좌표 평면에 레이블을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밑에 보이는 이제 딥 로컬 피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아까 모델에서 설명한 로컬 디스크립터 방식을 이용한 것인데 에피소드 트레이닝만 이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가장 좀 눈여겨볼 점이 해당하는 단순히 로컬 디스크립터만 쓴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미지 공간 정보를 해치고 그냥 거리 비교를 한 것보다도 더 훨씬 성능이 좋았고요. 그리고 물론 로컬 디스크립터 경우의 수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더 엄청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에피소드 트레이닝을 진행한 매칭 네트워크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로컬 디스크립터만 썼을 뿐인데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NN, 프로토티피컬 넷, GNN 이런 것도 다 거리 기반의 방식이고요. 릴레이션 넷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델들도 다 성능이 어느 정도 에피소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로컬 디스크립터만 쓴 것보다는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해당하는 모델이 제시하는 DM4, K가 3개를 썼을 때 즉 로컬 디스크립터와 에피소드 트레이닝을 같이 결합했을 때는 이전의 모델들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웨이 원샷에서도 좋았고 5웨이 5샷에서도 당연히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이제 아까 모델 베이스드 방식의
아까 제가 세 종류 얘기 드린 것 중에 모델 베이스드 방식을 대표하는 모델들이고요. 그리고 모델 베이스드 방식들은 또 따로 뭐 메모리 모델이나 이런 모델이 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기에도 더 까다롭기 때문에 성능이 좀 더 좋더라도 매트릭 러닝이 더 활용하기 좋다고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딥 로컬 디스크립터를 표현해서 풍부한 정보, 즉 더 경우의 수를 많이 뽑음으로써 성능을 더 증가시켰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개의 데이터나 차의 데이터나 새의 데이터, 즉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셋, 즉 좀 더 어려운 데이터셋이라고 해당 논문은 주장하는데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셋에서도 실험을 했을 때 매트릭 러닝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해당하는 논문들이 성능이 더 일반적으로 더 좋다는 것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K가 1위를 설정했는데 해당하는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좀 더 어려운 비슷비슷한 피처들이 트레인과 테스트에 있기 때문에 너무 K를 많이 뽑게 되면 정보가 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K를 하나만 뽑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논문이 말하기로는 이런 데이터셋은 더 챌린징한 태스크라고 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클래스 간에는 오히려 베리에이션이 작은데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끼리는 이제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데이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뭐 크로핑이나 수평으로 이제 플리핑한 거 이런 거를 적용했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논문에서 몇 가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로컬 디스크립터들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좀 세 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처음은 이제 단순히 이미지의 그 정보를 없애고 플래튼해서 즉 이제 로컬 디스크립터들이 아니라 이미지 레벨로 피처로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DM4 IOI2 같은 경우에는 원샷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개념이겠지만 이제 투샷이나 쓰리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이미지가 441개의 로컬 디스크립터가 있을 텐데 원래 기본적인 DM4 같은 경우에는 뭐 서포트 셋에서 A 클래스가 이미지가 2개가 있으면 총 하나의 쿼리의 로컬 디스크립터가 882개의 이제 KNN 비교를 통해서 이제 뽑게 되는 방식인데 이제 IOI2는 이 쿼리 하나와 이 서포트 셋의 그 이미지의 또 하나에서 이제 KNN을 비교해서 뭐 K가 3이면 3개를 뽑고 또 여기에서 다시 다른 이미지와 비교해서 3개를 뽑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디비주얼 서포트 이미지와 KNN을 비교해서 이제 뽑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의 전체를 보냐, 아니면 클래스 전체를 보냐, 아니면 클래스에 있는 샘플 각각을 보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M4가 논문에서 주장하는 DM4, 즉 클래스 쿼리의 로컬 디스크립터는 클래스의 전체 샘플을 다 보는 것이 좋다라고 실험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뭐 크게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크게 큰 K에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 큰 변화는 없다고 말하고 있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을 때는 K가 1일 때가 좀 괜찮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본 모델에 대해서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아까 피처 익스트랙터에서 컨버 블럭을 총 4개를 썼다고 했는데 64개의 이제 채널을 통해서 당연히 레즈넷 256을 통하면 더 무거운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된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에피소드 트레이닝에서 일반적으로는 트레이닝 때와 이제 테스트 때 그
NVK 샷을 똑같이 조건으로 테스트 조건과 똑같이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대각행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델에서는 테스트의 환경보다 트레이닝을 더 적게 했을 때, 즉 언덜 매칭을 했을 때 실험 결과와 오히려 테스트보다 트레이닝에서 더 샘플들을 많이 봤을 때, 그러니까 샷을 더 많이 준 거죠. 오버 매칭을 했을 때를 살펴봤는데 오히려 오버 매칭 했을 때가 정보를 더 모델이 빨리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성능이 더 좋았다고 좀 유의미한 발견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밑에 거는 단순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5A 5샷 같은 경우, 즉 하나의 클래스에서 20개씩 이제 샘플을 뽑았을 때 그 샘플들끼리 이제 시밀러리티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렇게 예쁘게 클래스들끼리는 다 똑같다고 1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MBN은 그 베이스라인 방식보다 뭐 자기들의 DM4 방식이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도 좀 더 예쁘게 잘 구별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